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니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미국 동부가 폭염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CNN의 베테랑 PD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서울행 항공편에 몸을 맡겼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황당한 전력 낭비 문화를 전 세계에 폭로하는 것. 하지만 그녀가 귀국 후 완성한 다큐멘터리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조롱이 아닌 감탄으로 가득했죠. 방송 직후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도 저런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서명을 돌파했고 뉴욕시청에는 민원이 쇄도했어요.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CNN 베테랑 PD가 마주한 충격적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저는 에밀리 그린입니다. CNN 시니어 PD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죠.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편집국 회의에 앉아 있었는데 동료가 가져온 속보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뉴욕 센트럴파크가 화씨 96도까지 올랐다는 CBS 뉴스였습니다. 섭씨로는 35.6도. 1888년 기록과 완전히 동률이었어요. 136년 만에 나온 기록이었죠. 동료가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7월 말 주말 기준으로 1억 명 이상이 위험 수준의 폭염 예보를 받았다고 해요. 1억 8,500만 명이 폭염경보나 주의보 하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일부 지역은 열지수가 화씨 120도, 그러니까 섭씨 49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도 나왔고요. 미국 기상청 분류로는 완전히 데인저 구간이었어요. 섭씨 41도에서 54도 사이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위험이 급상승하거든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실은 더 참혹했어요. 뉴저지 졸업식에서는 집단 탈진으로 MCI 선언까지 났습니다. 지하철은 레일이 휘어질까봐 속도를 제한하거나 아예 운행을 중단하는 구간들이 생겼죠. 아스팔트는 녹아내렸고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구급차 사이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매일 이 지옥 같은 더위와 싸우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끈적끈적했고 샤워를 해도 욕실에서 나오면 다시 땀이 났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1920년대 건물이라 중앙 에어컨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SNS에 이상한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버스 정류장 안에서 에어컨을 쐬며 버스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된 작은 방에서 사람들이 시원하게 앉아 휴대폰도 보고 충전도 하고 있었죠. 편집장 마이클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거 좀 봐. 우리는 이 더위에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에어컨 파티를 하고 있다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과하네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니.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상상도 안 돼요. 인터넷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 낭비 쇼, 동양식 과시, Electric Waste Show, Asian Style Show Off. 같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조롱 기사들도 연이어 올라왔고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내 한국산 냉방장치와 필터, 제어 부품이 동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통망 곳곳에서 품절 인증샷이 타임라인을 도배했습니다. 이게 뭐야? 편집장이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려고 난리네요. 한국은 어떻게 더위를 이기는 거냐면서요. 그때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대체 왜 멀쩡하지? 편집장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에밀리, 이거 완벽한 소재 아냐? 조롱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구매 대란까지. 한국 가서 진실을 파헤쳐보자. 저는 즉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조롱성 다큐멘터리는 어떨까요? 전기 낭비 쇼라는 컨셉으로요. 미국 시청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완벽해.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야. 우리 미국 문화가 얼마나 우월한지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겠어. 제목은 케이브스 AC 허욱소 하자.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저는 카메라 팀과 함께 열화상 카메라, 온습도계, 소음계 같은 측정 장비들을 준비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보여주려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엔 일종의 우월감이 있었어요. 전기를 저렇게 낭비하면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는 게 웃겼거든요. 미국식 효율성과 실용성이 훨씬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생각했죠. 이번 출장은 쉬울 거야. 그냥 가서 전력 낭비 장면들 몇 개 찍고 인터뷰 좀 하면 끝이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는 작은 디테일이 거대한 담론으로 확장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나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본격적인 리서치에 들어갔어요. SNS에서 한국 스마트 쉼터 영상들이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늘려가고 있었거든요. 자동문이 닫히면 23도에서 25도 사이에 쾌적한 공간이 된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USB 충전까지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정말 과한데? 저는 혀를 찼습니다. 편집장과 다시 회의를 했어요. 에밀리, 이거 봐. 댓글들이 장난 아니야. 마이클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Electric Waste Show, Asian Style Show Off, 환경 파괴의 극치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띄었어요. 서구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대로였죠. 완벽합니다. 이런 반응이면 시청률은 걱정 없겠네요.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서울의 전기 낭비 쇼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보여주죠.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시원하다, 덥다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테니까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맨 존이 물었어요. 측정 장비는 어떤 걸로 가져갈까요? 열화상 카메라는 필수고, 온습도계도 고급형으로 준비해줘요. 소음계도 가져가자. 에어컨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측정할 거니까. 음성 담당 메리도 합류했고, 우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어요. 존이 추가 장비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걸 먹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장비를 챙기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편집 구성을 그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외부 온도와 차가운 실내 온도의 극명한 대조,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 말이죠. 회의 중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상해봐. 38도 날씨에 버스 정류장에서 에어컨을 틀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언어적 모순의 극치야. 아마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봐.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거지. 우리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더 찾아봤어요. 흥미롭게도 서울시가 도심 곳곳에 이런 스마트 쉼터를 2021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업그레이드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네. 저는 혼잣말했어요. 그러면 더 좋지. 더 많은 전력 낭비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지하철 냉방 기준도 찾았어요. 24도에서 25도로 자동 제어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있더군요. 차량별 센서로 온도를 유지한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이것까지 자동화해놨네. 얼마나 전력을 쓰는 걸까? 공공 와이파이도 대중교통과 공원에 대폭 확충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2019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하더군요. 더 재미있는 건 기후동행 쉼터라는 것도 있었어요. 편의점 같은 민간 시설을 공공냉방 쉼터로 지정한 제도였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는 전국 매장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 민간까지 끌어들여서 도시 전체를 에어컨으로 만들겠다는 거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비판할 거리가 많겠어.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아니, 설렌다기보다는 승부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서울아, 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마지막 제작 회의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번 다큐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인지 폭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의 미개한 여름 문화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겠군.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단순히 시원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좌석에서부터 저는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찜통 같은 더위를 첫 장면부터 담아야 했으니까요. 자, 모두 준비됐지?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면 열기가 확 들이닥칠 거야.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 조는 카메라를 들고 메리는 음향 장비를 체크했죠.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자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시원하지?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분명 기장이 착륙 전 안내방송에서 현재 서울 기온이 36도라고 했는데 탑승교는 놀라울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이상하네. 아직 공항 건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존이 고개를 갸우거렸어요. 어디 온도 좀 측정해보자. 저는 서둘러 온습도계를 꺼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니 더 놀라웠어요. 거대한 공항 전체가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선선했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22도였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넓은 공간 전체를 22도로 유지한다고? LAX 공항은 여름이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찜통이 되는데 여기는 너무나 쾌적했어요. 게다가 습도까지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데도 아무도 덥다고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긴팔 옷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심지어 얇은 가디건까지 걸치고 계셨어요. 실례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줄 서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오늘은 시원한 편이에요. 36도밖에 안 되거든요. 36도가 시원하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LA는 38도만 되어도 시 전체가 비상사태에 들어가는데 36도를 시원하다고 하다니. 네. 어제는 38도였는데 오늘은 많이 내려갔네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진심으로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당황해서 촬영 감독 존을 쳐다봤어요. 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이미 뭔가 잘못됐어. 우리 계획이. 메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거대한 공항 곳곳에 디지털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22도에서 23도 사이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구역마다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천장을 보니 거대한 에어컨 통풍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도 과학적으로 계산된 듯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 존이 중얼거렸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화장실에까지 에어컨이라니. 이건 완전한 전력 낭비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LAX 공항의 화장실은 여름이면 악취와 열기로 들어가기도 힘든데 여기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깨끗하고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세관을 통과하고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서둘러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밖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 정말 36도였어요. 그런데 실내는 완벽하게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4도 차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지하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에너지 비용이 천문학적일 텐데? 제가 중얼거리자 존이 답했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네요.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했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뛰어다니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저기 좀 봐, 에밀리.
존이 한 가족을 가리켰어요.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편안해 보였죠. 특히 할머니는 긴팔 가디건까지 걸치고 있었는데 전혀 더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우시지 않나요? 제가 한국어로 물어봤더니 다큐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웠거든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야. 시원해. 공항은 항상 에어컨이 새서 가디건 준비했지. 가디건을 36도 날씨에.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닫혀 있었고 플랫폼 전체가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건 뭐야? 지하철 플랫폼까지 에어컨이라고? 뉴욕 지하철은 플랫폼은커녕 열차 안도 제대로 냉방이 안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곧 열차가 들어왔고 스크린도어가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추워. 메리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열차 안은 냉장고 수준이었어요. 이거 너무 춥지 않아요? 옆에 있던 한국인 청년에게 물었더니 그는 친근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외국분이시구나.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한국 여름엔 이 정도는 돼야 시원하거든요. 시원하다. 또 그 단어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시원하다는 뭘까? 열차 안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에어컨이 한 칸에 8대씩 설치되어 있었고 모두 풀가동 중이었죠. 천장, 벽면, 심지어 바닥 근처까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미쳤어. 이게 말이 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 존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 사람들 전혀 더워하지 않잖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예상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활발하게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LA였다면 이 시간에는 모두 실내에 숨어 있을 텐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여름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닐까? 물론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준비해온 조롱성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균열이 인천공항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종로 중앙차로의 스마트 쉼터였습니다.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곳, 전 세계인들이 조롱했던 바로 그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멀리서 보니 정말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버스 정류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방 같은 모습이었는데 자동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우주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그 유명한 에어컨 정류장이네. 존이 카메라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전기 낭비의 극치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 문 앞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저희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말이에요. 문이 닫히는 순간,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디지털 패널을 확인해 보니 표시 온도가 정확히 23도였습니다. 밖이 35도가 넘는 상황에서 12도나 차이가 나는 거죠. PM2.5 수치도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요. 수치를 보니 외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습도는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40% 정도네요. 정말 쾌적하다. 존이 온습도계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천장을 자세히 보니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와 자외선 차단 시스템까지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냉방 시설이 아니라 종합 환경관리 시스템이었던 거죠. 공기 중의 미세먼지, 바이러스, 심지어 냄새까지 제거하는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의자를 보니 더 놀라웠어요. 각 좌석마다 USB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연결해보니 속도도 빨랐어요. 유튜브 4K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되더군요. 이거 정말 버스 정류장 맞아?
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 시민분이 들어오셨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시더군요.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해 보이셨어요. 실례합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네, 좋아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여기 자주 이용하세요? 그럼요. 저는 이 동네에 30년째 살고 있는데 여긴 버스 기다림하고 무더위 쉼터 역할을 같이 해요. 누구나 쉬라고 만든 거잖아요. 누구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버스 안 타는 사람도 더우면 들어와서 쉬어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산책하다가 더우면 잠깐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여기서 숙제하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누구든지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완전히 개방된 공공시설이었던 거예요.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야 시에서 내겠죠.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엔 버스 기다리다가 더위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위험하죠. 심장병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그런데 이런 게 생기니까 안전하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력 낭비가 아니라 안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 거죠. 사치가 아니라 필수,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30분 정도 더 그 자리에서 관찰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더위를 식히고 가는 배달원, 아이와 함께 들어와서 아이 기저귀를 갈고 가는 엄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숙제를 하는 중고등학생들까지 모두들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눈치 보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권리로서 누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대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적으려던 전기 낭비쇼 대신 정책적 냉방이라고 새로 써내려갔어요. 케이브스 AC 허욱스하는 제목도 지우고 서울의 스마트 냉방 정책이라고 바꿨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전력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여름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부터 서울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냉방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스마트 쉼터가 특별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도시 전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번잡한 역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개찰구를 통과하자마자 느낀 건 일정한 온도였어요.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쾌적하더군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터널의 뜨거운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천장에는 대형 송풍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각각이 다른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도 측정해봐. 제가 존에게 말했습니다. 24도네요. 습도는 50% 정도고요. 완벽한 수치였어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정말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는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나왔어요. 차 내 온도도 정확히 24도에서 25도 사이로 자동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자동인가? 제가 의심스러워했어요. 차량 천장을 보니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온도 24.5도, 목표 온도 24에서 25도 자동 제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차량별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죠. 2025년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 역을 이동하면서 관찰해봤는데 모든 지하철역이 동일한 수준의 냉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환승역도, 작은 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기후동행 쉼터를 찾아봤습니다. 편의점 입구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들이었어요. 누구나 무료 입실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1시 후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이곳들도 24시간 냉방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해도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기후동행 쉼터로 지정받은 곳이에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무더위 쉼터니까 누구나 편하게 쉬다 가시면 돼요. 전기료 부담은 없나요? 좀 있긴 하죠. 하지만 동네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단골 손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죠. 정말 놀라웠어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 전체의 냉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서울시의 재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마침 폭염특보가 발령되자 휴대폰으로 재난 문자가 왔어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주변 쉼터 지도와 운영시간까지 포함된 상세한 안내였습니다. 앱, 문자, 전광판이 동시에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대형 건물 앞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폭염 정보와 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앱을 다운받아 확인해보니 더욱 체계적이었어요. GPS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찾아주고 실시간 이용 현황까지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각 쉼터의 편의시설 와이파이, 충전기, 화장실 등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다. 존이 감탄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물리적 인프라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저도 동감했어요.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한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냉방 및 안전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스마트 시티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서 그날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했습니다. 원래는 전력 낭비를 비판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사례로 보이더군요. 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맞아요. 이건 참는 문화가 아니라 관리하는 문화네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여긴 더위를 참는 곳이 아니라 관리하는 곳이다. 제 선입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에서 지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과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원하다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차갑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했어요. 선풍기 틀고 냉면 한 입 먹으니까 시원해요. 버스 기다리다가 쉼터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바람이 나와서 시원했어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고, 찬 음식을 먹어도 시원하다고 하고,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다고 하고, 뭔가 우리가 아는 쿠오이나 커우도와는 다른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시원하다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교수님이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외국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어 중 하나예요. 시원하다는 단순히 온도가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원함과 심리적인 해방감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죠.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심리적인 해방감이요? 네.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느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 막힌 것이 뚫리는 느낌까지 포함해요. 예를 들어 속이 시원하다고 할 때는 온도와 전혀 관계없이 마음이 후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시원하다는 단순한 물리적 경험이 아니라 총체적인 웰빙 경험이었던 거죠. 그러면 스마트 쉼터도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목적인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위, 습도, 미세먼지, 소음, 심지어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솔루션인 거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스마트 쉼터에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와이파이, 충전기, 심지어 소음 차단 기능까지 있는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시원함을 만들기 위한 요소였던 거죠.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어에서 시원하다는 음식, 공간, 서비스까지 모두 적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냉면이 시원하다, 지하철이 시원하다, 서비스가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단어 하나가 정책 방향이나 제품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이 흥미로워했어요. 시원함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서울 거리를 다시 걸어봤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더군요. 카페에서 들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세요. 시원해집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승객에게 하는 말 뒤쪽이 더 시원해요. 편의점 직원이 고객에게 하는 말 여기서 좀 쉬시면 시원하실 거예요. 모든 곳에서 시원함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카메라 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존, 내가 이제 이해한 것 같아. 뭐려?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야. 시원함이라는 총체적 경험이지.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 와이파이, 충전기가 모두 있는 거고. 아, 그래서 통합적으로 설계한 거네요. 맞아. 우리가 보기엔 과도한 투자 같지만 한국 사람들에겐 필수적인 삶의 질 향상인 거야. 그날 밤 저는 내레이션 초안을 다시 써봤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정책 방향과 제품 설계를 이끌어온 건 아닐까? 시원하다는 한국어는 온도뿐만 아니라 답답함에서의 해방, 스트레스의 해소, 편안함의 회복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한국의 도시 설계자들은 단순히 기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총체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고했던 것이다. 문화가 언어를 만들고 언어가 다시 문화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간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에 앉아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조롱성 다큐멘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버린 거죠. 어떻게 편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편집장 마이클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어때? 한국의 전기 낭비 쇼 잘 찍었어?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있어. 그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달아놓고 전기 펑펑 쓰는 거 아냐? 마이클이 의아해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찍은 영상들을 차례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쉼터의 정확한 온도 측정 데이터, 지하철의 차량별 자동 온도, 제어 시스템, 기후동행 쉼터 네트워크, 통합된 재난 안전 시스템, 그리고 시원하다라는 단어의 언어학적 해석까지 말이에요. 잠깐, 이게 다 뭐야? 마이클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원래 기획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데?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단순한 전력 낭비가 아니라 도시 차원의 통합 생존 시스템이더군요. 함께 영상을 보면서 데이터들을 분석했어요. 스마트 쉼터의 실시간 온도 로그, 지하철 승객 만족도 조사 결과, 폭염 관련 응급실 이송 건수 감소 통계, 심지어 시민들의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율까지 모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거 우리가 원래 기획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데? 마이클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팀 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카메라맨 존과 편집자 스티브도 참여했어요. 자, 정리해보자. 우리가 처음에 뭘 기대했지?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전기 낭비, 과시성 소비,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거였죠. 스티브가 답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스마트한 비용 투자였더라고요. 실제로 폭염 관련 응급실 이송이 30% 이상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도 있었고요. 존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동안 정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전력 낭비가 아니라 생명 비용 절감이에요. 폭염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생산성 손실,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계산하면 오히려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큰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시원함이라는 한국적 개념에서 나온 종합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모든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철학이 바탕에 있었어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목부터 바꿔야겠네. 케이브스 AC 호크스는 완전히 맞지 않아. Build the city that designed summer는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서울, 여름을 설계한 도시? 좋네.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어. 러닝타임 42분짜리 러프 큐를 만드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정류장 측정 데이터, 지하철 온도 로그, 시민 인터뷰, 언어학적 해석까지 모든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조롱에서 경이로, 비판에서 찬사로 완전히 다른 톤의 다큐가 되었죠. 완성된 영상을 보면서 팀원들이 말했어요. 이거 진짜 인상적이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어.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겠는데? 편집장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이 방향으로 가자. 조롱이 아니라 존경의 시선으로. 하지만 시청자들 반응이 어떨까요? 원래 기대했던 내용과 정반대인데. 스티브가 걱정했어요. 오히려 더 충격적일 거야. 마이클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건 자신들의 편견이 완전히 틀렸을 때거든. 그날 저는 내레이션을 완전히 다시 썼어요. 우리는 전력 낭비를 비판하러 왔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투자였다. 데이터로 증명된 시원함 감성 찬양이 아닌 팩트 기반의 도시 설계. 서울은 여름을 참는 도시가 아니라 여름을 설계하는 도시였다. 오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기쁨도 있었고요. 저널리스트로서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서울, 여름을 설계한 도시가 방송된 후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방송 직후부터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지? 뉴욕 시장님, 이거 보고 계세요. 폭염에 죽어가면서 에어컨 정류장을 조롱했다니 정말 부끄럽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가장 놀라웠던 건 체인지. 억에 올라온 청원들이었어요. 뉴욕에도 냉방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스마트한 여름을 보내자는 청원도 24시간 만에 15만 서명을 돌파했고요.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보스턴.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모두 비슷한 청원들이 올라왔어요. 모든 청원의 공통점은 서울식 스마트 쉼터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뉴욕시 교통청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기술 협력 요청을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카고시도 벤치마킹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고, LA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보스턴 시장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쉼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곧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CNN에도 인터뷰 요청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왔어요. 다른 방송국들, 신문사들, 잡지사들이 모두 후속 취재를 원했거든요. 에밀리,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편집장 마이클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시에서 공식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어. 스마트 시티 정책을 더 자세히 취재해달라고.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조롱하러 갔다가 홍보대사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온 거였어요.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단과 함께 스마트 시티 정책을 더 깊이 있게 취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종로 스마트 쉼터를 다시 방문했을 때
처음 인터뷰했던 할머니를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아, 외국인 기자님, 다시 오셨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지난번에 큰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왔어요. 그래요? 뭔 깨달음을요? 시원함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은 여름을 참는 게 아니라 설계한다는 것도요. 할머니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더위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꼈거든요. 스마트 쉼터 의자에 앉아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시원하다. 이번엔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이었어요. 단순히 온도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불편함에서 해방되었다는 총체적인 기쁨의 표현으로 말이에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후속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시원함의 철학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주는 것들이었어요. 작은 한국식 아이디어가 이제 미국 대도시들의 정책 표준으로 확산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행정과 문화가 하나의 패키지로 수출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혁신은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라보는 철학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의 시원한 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